2024년 9월 9일 레이크 카운티 법원에서 로리 쉐이버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로리 쉐이버는 2015년 11월에 남편 마이클 쉐이버를 살해한 혐의로 이 재판대에 서게 되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기소를 한 검찰이랑 로리의 변호인들은 이 재판에서 각자 어떤 주장을 할지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은 로리가 남편을 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집 뒷마당에 묻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변호인 측은 마이클을 죽인 건 사실 로리가 아니라 당시 7살이었던 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7살짜리 여자아이가 아빠를 총으로 쏜 거라고요. 재판 중에 로리의 딸 이사벨라는 법정에서 자기가 아버지를 쏜 게 맞다고 증언을 해요. And sorry. And so I went to my mom's room and I went at her end table and I grabbed her gun and I went back out and I went to the door. The door was already open. And he had my mom on the ground still holding her to the ground, still kicking her. And I shot him. 로리의 변호사가 물어요. 총을 쏠 때 만약 쏘지 않으면 마이클이 당신의 어머니를 죽였을 거라고 느꼈나요? 이사벨라는 네,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확실한지 몇 번이고 묻는 변호사의 질문에 장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 사건은 7살짜리 여자아이가 총을 쏴서 아버지를 죽인 사건일까요? 오늘 이 쉐이버 가족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이클이랑 로리는 둘 다 뉴욕 북부 출신이에요. 마이클은 1982년생이고 로리는 83년생으로 둘이 한 살 차이가 나거든요. 두 사람은 중학교에서 처음 만나서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어요. 첫사랑이 끝사랑 되기가 쉽지 않은데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합니다. 이후에 플로리다의 클레르몬트로 이사를 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클레르몬트는 언덕의 보석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추워도 한 10도? 더워도 28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진짜 온화한 도시예요. 여기가 올랜도랑도 가깝거든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랜도에는 디즈니 월드가 있어요. 마이클은 이 디즈니에서 모노레일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디즈니에서 놀이기구 정비, 유지 보수 이런 관련된 일을 하려면 4년간의 견습 과정을 거쳐야 된대요. 마이클은 워낙 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평판도 좋았고요. 그래서 상사 존 보람은 2015년 말이면 이제 마이클을 감독직으로 승진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한테도 친구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참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요. 어쩐 일인지 2015년 11월에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마이클은 직장 상사한테 저 일 그만둘게요. 제 공구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만 남기고는 출근을 안 해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이클의 직장 동료 프랭크 메릿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이틀 전만 해도요. 트랙터 쇼를 보러 갔는데 프랭크네 가족이랑 마이클네 가족이 만났거든요. 마이클이랑 롤이랑 딸 2명도 함께였어요. 근데 둘이 사이가 뭐 원만해 보이진 않았어요. 마이클이랑 로리가 그날도 뚜닥뚜닥 했는데 원래도 둘이 좀 자주 싸우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뭐 그냥 그렇게 그날은 헤어졌는데 갑자기 마이클이 일을 그만둔다 그랬다고요? 프랭크가 놀래서 마이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마이클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일을 좀 그만둬야겠어.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이게 끝이에요. 뭐 구체적인 어떤 설명은 없어요. 마이클이 이렇게 말없이 무단결근하고 그냥 퇴사를 문자로 통보하고 이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걱정이 됐던 상사는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마이클이 지금 조지아에 있는데 가족 문제로 좀 힘들어요. 그냥 나를 해고하세요. 아니면 내가 그만둘게요. 금방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이런 답장을 해요. 프랭크는 마이클의 집을 찾아갔어요. 집에는 로리밖에 없었어요. 대체 어찌 된 거냐고 물으니까 로리는 마이클이 다른 어떤 여자랑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됐고 마이클이 그대로 조지아로 떠나버렸다고 했어요. 프랭크는 이렇게 봤더니 마이클의 차가 집에 있었거든요. 검은색 SUV였어요. 근데 여기 마을이
뭐 그냥 나가서 버스 타면 조지아로 갈 수 있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주변이 그냥 다 풀밭이에요. 절대 차를 타지 않으면 어딘가로 갈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프랭크가 아니 조지아로는 그럼 어떻게 간 거예요? 차가 저기 있는데? 그랬더니 로리는 친구 로버트 메르카도가 마이클을 조지아까지 태워다 줬다고 말을 해요. 근데 막상 로버트는요, 마이클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원래 로버트네 가족이랑 마이클네 가족이 추수감사절에 같이 만나서 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연락을 해보니까, 아, 날 좀 내버려둬. 귀찮게 좀 하지 마. 이렇게 답장이 와서 로버트도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마이클네 집은 좀 가족 문제가 있었어요. 중학생 때 서로 만나서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던 거예요. 잦은 다툼이 있었고 두 사람은 별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별거를 하는 도중에는 각자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요. 거의 결혼 생활은 끝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믿기진 않지만 정말 마이클이 이런 가족들과의 마찰에 지쳐서 떠났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018년 2월 16일 경찰서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스콧 아마투치오였어요. 스콧은 자기 친구가 잘 있는지 웰빙 체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지금 그 친구랑 3년째 연락이 안 된다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 친구랑 자주 못 볼 수는 있죠. 그게 몇 달이 되기도 하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에 마이클의 글이 종종 올라오긴 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었어요. 이게 계속되니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던 스콧은 마이클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로리는 애초에 그냥 마이클이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별 도움은 안 됐고요. 그래서 뭐 마이클의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누나, 형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가족들도 마이클을 못 봤다고 합니다. 2016년에 마이클의 여동생 크리스티는요, 페이스북으로 이제 오빠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평생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냥 날 내버려둬. 이런 답장이 왔어요. 조카 디자이어 스나이어한테도 그랬어요. 디자이어가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 메시지에 넌 누구야? 난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고는 없어. 네가 누군지도 모르겠으니까 앞으로는 메시지 보내지 마. 이런 답장을 보낸 거예요. 뭐 그래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할 순 있어요. 근데 조카 보고 너 누구야? 라고 묻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마이클이 두 아이들을 그냥 두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게 가족은 그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스콧은 실종 신고를 하자고 해요. 이제 신고를 받은 보안관 사무소 직원들은 웰빙 체크를 하러 마이클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집에는 로리가 있었거든요. 로리는 경찰들한테도 마이클이 가족을 떠나서 조지아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혼을 하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리가 본 게 2015년에 있었던 양육권 재판 중일 때였다고 했어요. 로리는 처음에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왔어요. 경찰관들이 집안 좀 보자고 하니까 그러라고 했고요. 근데 마당에 만든 지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는 않은 콘크리트로 만든 화덕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갑자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경찰이 시신탐지견을 동원해서 좀 살펴봐도 되냐고 물으니까 급기야는 그냥 집에서 나가라고 해요. 변호사를 부르겠다고요. 뭔가 이상하죠. 경찰은 마이클의 마지막 기록들을 살펴봤어요. 마이클이 사라졌다고 추정되는 그 11월 초 이후로요. 마이클의 카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 적은 없었어요. 대신에 온라인 구매 두 건이 있었거든요. 마이클이 원래 온라인에서 뭘 많이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주문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여성용 의류, 여성용 속옷, 이거였어요. 배송지는 조지아가 아니라 클레르몬트의 집이었고요. 받는 사람도 로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 주문서의 이메일 주소도 로리의 이메일이었어요. 또 12월에는요, 월마트에서 어린이 물품을 420달러 가까이, 물론 온라인 구매로요, 그렇게 결제한 게 확인이 됐어요. 아니, 지금 11월에 조지아를 떠났다면서요. 심지어는 집에서 쓴 전기요금도 마이클의 카드로 결제가 됐어요. 가족은 떠났지만 아내 옷도 사주고, 애들 장난감도 사주고, 전기요금까지 내줬다는 말인가요? 또 마이클의 이름으로 대출도 승인이 됐었거든요. 2015년 11월 30일에 마리너 파이낸스에서 2,500달러짜리 수표가 마이클의 집 주소로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이 됐어요.
수표 뒷장에는 마이클의 사회보장 번호, 핸드폰 번호, 서명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걸 다시 받은 마리너 파이낸스는 12월 14일에 대출 승인된 돈을 마이클의 계좌로 입금을 했어요. 이 돈은 ATM에서 다 인출이 됐고요. 인출된 이후로는 사용 기록이 따로 없었어요. 이게 모두 클레르몬트에서의 기록이에요. 조지아에서는 어떤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마이클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도 확인이 안 됐고요. 플로리다에서의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증명서가 다 만료가 된 상태였어요. 이게 살아가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게 재발급된 기록도 없었어요. 마이클의 차는 2016년 2월에 압류가 된 상태였고요. 대출금도 한 번도 상환이 된 적이 없어서 마리너 파이낸스가 마이클한테 돈 좀 갚으라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았대요. 신용카드 대금도 계속 납부가 되질 않아서 이미 민사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였어요. 마이클의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이웃들도 모두 2015년 11월 이후로는 마이클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해요. 경찰은 마이클을 전국 범죄 정보센터에 실종자로 등록을 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로리가 지금 협조를 안 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마이클의 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마이클의 집 앞마당에 화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진 보시면 우물같이 생겼는데 이 안에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때 여길 찾아본다 그랬더니 로리의 태도가 싹 바뀌었잖아요. 시신탐지견들도 같이 왔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화로 근처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막 점프 뛰고 땅을 막 긁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경찰이 여기야 여기! 이렇게 해서 동료들을 불렀고요. 이런저런 장비들을 잔뜩 가져와서 콘크리트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수색이 시작되고 처음에 발견된 건 상완골이었어요. 여기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요 큰 뼈요. 여기가 맞구나. 한참을 더 구덩이를 파내려 가던 경찰이 예스! 하고 외치고는 동료하고 하이파이브를 해요. 마이클을 발견한 거예요. 마이클은 1m 정도 깊이에 파묻혀 있었고요. 양말, 반바지, 속옷을 입고 있는 채였어요. 방수포, 묶는 줄, 침대 시트가 함께 발견이 되었어요. 그 방수포랑 시트에 이렇게 묶인 채로 붙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레이크 카운티 검시관 사무소에서 부검이 진행이 됐고요. 마이클의 사망 원인은 뒤통수에 난 총상이라고 발표가 되었어요. 두개골에서는 38구경 탄환 한 발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좀 소름 돋는 게요. 마이클의 시신이 발견된 지 3일 뒤에 집으로 마이클의 사진이 담긴 엽서가 도착을 했어요. 올랜도에서 붙여진 엽서였는데 손글씨로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곧 보자. 마이크.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걸 누가 보냈을까요? 경찰은 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전부터 로리를 관심인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수색영장 집행이 시작이 됐고요. 집 안에 부엌에서 베란다로 이렇게 이어지는 미닫이 유리문이 있었는데요. 그 트랙에 피가 이렇게 흘러갔던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 혈흔 양이 많지가 않아서 DNA 분석을 정확하게 하진 못했대요. DNA 분석을 해봤더니 그 혈흔에서는 3명의 DNA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롤이고, 그리고 둘은 누군지 알 순 없었지만 최소 한 명은 남자일 거다. 이렇게만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서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집니다. 로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마이클의 행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 마이클의 직장 동료한테는 조지아로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직장 상사한테는 마이클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감옥에 갔다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는 마이클이 뉴욕으로 갔다 그러고요. 또 누구한테는 캘리포니아로 갔다 그래요. 누구한테는 마이클이 자기를 스토킹해서 힘들다 그러고요. 누구한테는 마이클이 가족이랑 자신을 떠나서 완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해요. 일단 없어졌다고는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어요. 로리는 2016년 초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트래비스 필머입니다. 트래비스한테는 자기가 이혼을 했다고 하고요. 둘이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이 안 되어 있었어요. 마이클이든 로리든 이혼 서류를 제출한 적도 없었고요. 양육권 다툰 기록도 없고 양육비 청구 기록도 미지급된 기록도 없어요. 당연히 마이클이 감옥에 간 일도 없었어요. 2016년 3월 24일에 로리의 페이스북에는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왔었거든요. 오늘 화로를 만들었다. 이제 콘크리트만 부으면 돼.
그리고 4월 28일에는요, 픽업 트럭 뒤에 콘크리트 믹스가 가득 실린 사진을 올렸어요. 이 콘크리트를 화덕 주변에 부을 거야. 이런 게시글도 올립니다. 이 화로는요, 로리가 트래비스랑 같이 만든 작품이에요. 콘크리트에 두 사람의 이니셜도 새겨져 있었대요. 2018년 3월에 마이클이 자기의 집 마당 화로 콘크리트 밑에서 발견됐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고요. 이제 동네에는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조셉 브레이도 뉴스를 보고 있는데 집 사진도 나오고 로리를 인터뷰하는 영상도 나오고 로리가 인터뷰를 거절하는 모습 이런 게 나오는데 아니 본 적이 있는 얼굴 같아요. 3년 전에 2015년 12월 즈음에 브레이는 중고 총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그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집주인은 총기를 이렇게 여러 자루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다 원래 남편 거였는데 몇 달째 연락이 안 닿는데요. 이제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소식도 끊겨서 그냥 물건을 다 처분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브레이는 그 총기 9자루랑 장비를 청소한 데 쓰는 용품까지 1000달러에 구매를 했어요. 브레이가 산 총 중에는 38구경 리볼버 2자루도 있었어요. 그 집주인은 남편의 모든 걸 다 팔아치우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검은색 포드 SUV, 트랙터, 하다못해 집까지 다 판대요. 집이랑 여러 가지들 포함해서 그냥 15만 달러에 처분을 할 건데 혹시 생각이 없냐고 물어봐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와서 남편의 그런 정비 도구를 1000달러를 주고 다 사갔대요. 브레이는 아, 다른 건 괜찮아요.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 집을 나왔어요.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차며 총이며 고가의 정비 도구 그런 물건들을 다 두고 그냥 사라진 걸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롤이랑 그 집을 바로 알아본 거예요. 가족들이랑 친구들은 마이클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들도 보고 이거 마이클이 쓴 게 아닌 것 같다고 해요. 페이스북에 글이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2달 전까지도요. 경찰이 IP를 조회를 해봤더니 로리도 페이스북 계정이 있잖아요. 그 로리가 사용하는 IP랑 그리고 마이클의 글이 작성됐던 IP랑 일치하는 거예요. 같은 컴퓨터로 쓴 글이라는 거죠. 이쯤이면 진짜 말 다 했죠. 근데 사실 정황 증거는 이렇게 넘쳐나는데 지금 보시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요. 이미 총은 팔아 넘겨진 지 몇 년이나 됐고요. 집에서 발견됐던 혈흔 DNA도 정확히 안 나왔어요. 마이클의 시신이 발견된 게 2018년인데 로리 쉐이버에 대한 체포영장은 2020년 9월이나 돼서야 나왔어요. 로리는 2급 살인 및 살인 후 방조 혐의로 체포가 됐거든요. 근데 마이클의 다른 가족들은 로리의 체포 소식을 듣고 딱히 놀라지도 않았대요. 그만큼 누가 봐도 로리가 범인 같았거든요. 마이클의 아버지는 마이클은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부디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아주 길고 힘든 과정이겠지만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2020년 12월에요. 로리의 보석금이 5만 2천 달러로 책정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로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로리는 보석금을 지불을 하고 레이크 카운티 구치소에서 석방이 됐어요. 그대로 1년이 또 흐릅니다. 아니,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마이클의 누나 스테이시는 솔직히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면서 경찰과 검사들이 매일 열심히 일하는 건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마이클이 스테이시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I love you sis 였대요. 스테이시는 매일매일 그 말을 기억하면서 하루빨리 사건이 결말을 맞이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은 또 흐르고 흘러서 로리가 체포된 지 4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로리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기 때문에 그 잠깐 감옥 생활한 거 말고는 이때까지 그냥 자유의 몸이었어요. 그냥 아이들이랑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2024년 9월 9일 재판 첫날입니다. 검찰은 로리가 마이클을 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그 콘크리트 화로 아래 묻었고 마이클이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마이클의 이름으로 문자, 페이스북 메시지들을 보냈고 마이클의 소유물들을 처분했다고 주장을 해요. 이에 변호인은 로리는 마이클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계속 받았던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날도 마이클이 로리를 때리고 있었고 이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니까
아빠가 엄마를 죽일 것 같다고 생각한 딸 이사벨라가 당시 7살이었던 딸이 아빠를 총으로 쏜 거라고요. 로리는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그날의 일은 이래요. 이사벨라랑 엄마가 집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마이클이 집에 들어와서 로리랑 싸우기 시작을 해요.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로리를 위협하고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소리 지르는 소리, 때리는 소리. 로리가 제발 날 내버려둬.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집에 있던 이사벨라는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마이클이 의자에 앉은 채로 로리의 머리를 발로 밟고 있었어요. 로리는 숨을 헐떡이고 있고 마이클은 로리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요. 이사벨라는 엄마가 그러다 죽을까봐 총을 가져와서 마이클에게 발사했대요. 실제로 이사벨라는 자기가 마이클을 죽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거의 동시에 제이라는 남자가 방에 들어왔대요. 제이는 로리의 그 당시 연인이에요. 재혼한 트래비스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 모든 현장을 목격한 제이는 로리가 아직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상태일 때 이사벨라의 손에 들려있던 그 총을 뺏어서 마이크를 쏩니다. 제이는 로리, 애들을 데리고 나가. 내가 다 처리할게.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말하면 너도 죽일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로리는 그때 자기가 마치 헤드라이트 앞에 선 사슴 같았다고 말을 해요.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밖에 나와서 차를 타고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로리의 가족들한테는 이 가정폭력이 너무 일상이 된 나머지 그냥 무감각해졌고 차 안에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제이가 마이클을 처리했고 그래서 로리는 마이클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제이가 너무 무서워서 관계를 바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변호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재판은 5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고, 그중엔 이사벨라도 있었어요. 로리도 그날 일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 마이클이 자기가 임신을 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게 됐다고 말을 해요. 임신 사실은 확인이 되진 않았어요. 로리는 횡설수설하면서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마이클이 폭력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본 것은 입에 담기도 어렵네요. 그녀를 봤고 소리를 들었고 다시 그녀를 본 것 같아요. 변호사가 그녀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사벨이라고 합니다. 이사벨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고 물으니까 총을 쐈다고 해요. 변호사가 이사벨이 쏜 총이 마이클의 어디에 맞았는지 봤냐고 물어보니까 볼 수 없었다고 말을 해요. 아이가 총을 쏜 후에는 본인은 뭘 하고 있었냐고 물으니까 그냥 계속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결론적으로 로리는 총을 안 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이클이 진짜 가정폭력을 했었느냐에 대해서는요, 2014년 9월 4일에 로리가 마이클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경찰은 신고를 받고 플로리다의 타겟으로 출동을 했어요. 그 대형 마트거든요. 근데 마이클은 거기 없었어요. 로리는 마이클이랑 집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가 격해졌고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게 됐다고 말을 해요. 마이클이 자기 팔을 잡아서 벽으로 이렇게 세게 밀쳤고 그리고 침실로 가더니 침대 옆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대요. 이 총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마이클이 이 총신의 머리를 부딪혔대요. 이렇게 막 몸싸움을 하다가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낸 로리는 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집을 탈출을 했고 911에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911 디스패처가 그 근처에 있는 마트로 들어가서 대기를 하라고 해서 거기서 로리랑 경찰이 이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실제로 이때 로리의 오른쪽과 왼쪽 이두박근 등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손이랑 팔에도 찰과상이 있었고요. 왼쪽 광대뼈에도 멍이 들어 있었어요. 경찰은, 경찰은 이제 로리의 말을 듣고 집으로 가요. 마이클은 집 뒤 베란다에 있었어요. 마이클도 똑같이 두 사람이 주택 수리 관련해서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고 말을 해요. 누가 먼저인진 몰라도 실제로 물리적인 다툼으로까지 일이 커졌고 자기는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거긴 해도 로리의 팔을 잡은 건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게 말을 해요. 바로 침실에 있던 총에 대해서요. 로리는 마이클이 총을 꺼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이클은 로리가 꽃병을 집어 던진 후에 침실로 달려가서 총을 꺼내 들었다고 했어요. 로리가 총을 들고
이제 다 끝낼 거야. 이렇게 말을 했고, 마이클은 이제 신랑이 끝에 겨우 총을 뺏은 거예요. 그리고 총알을 다 비웠어요. 근데 기억나시죠? 이 집에 총이 한두 자루 있는 게 아니었어요. 로리가 판매한 총만 9자루였잖아요. 로리는 또 다른 서랍으로 가서 또 총을 꺼냈어요. 마이클은 그걸 또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로리가 거실로 막 달려갔고요. 마이클은 로리를 따라가서 구석으로 로리를 몰아넣었어요. 근데 근처에 아까 그 총이 있었나 봐요. 로리는 마이클을 피해서 그 총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총알은 없었죠. 그러자 그 총으로 마이클의 머리를 때리고 다른 총도 집어 던졌지만 그건 마이클에게 맞진 않았대요. 대신에 그 TV장 있잖아요. 거기에 맞고 떨어졌대요.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운 건 맞아요. 로리는 다쳤고요. 마이클도 다쳤어요. 이때 애들도 있었잖아요. 집에서 이런 장면들을 고스란히 다 봤을 거예요. 경찰은 이제 아이들의 인터뷰도 했지만 애들이 너무 어려서 유의미한 증언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아동복지국에 연락이 갔어요. 지금 마이클이랑 로리 모두 재간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마이클이 주요 공격자로 판단이 돼서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둘 다 다쳤는데 누가 총으로 위협을 하려고 했는지는 결국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클은 금방 풀려납니다. 근데 로리가 트래비스랑 재혼을 했잖아요. 트래비스랑 결혼식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는데 로리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던 그날 밤에 로리가 이 일로 침실에 틀어박혀서 총을 꺼내 들고 난리를 부린 적이 있었대요. 가족들이 겨우겨우 진정을 시켜서 일이 더 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패턴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화가 나면 총을 들고 위협한다? 안 하던 사람은 보통 하진 않는 마이클의 또 다른 직장 동료는요. 마이클이 실종되기 3, 4개월 전에 마이클이 얼굴, 가슴, 팔에 멍이 든 채로 출근을 한 걸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상처냐 그랬더니 로리가 주먹으로 때려서 그렇게 멍이 들었다고 했어요. 한 번은 로리가 뭐 때문에 화가 나서 뭘 집어 던졌는데 다행히 마이클이 맞진 않았고 그게 부엌 창문을 뚫고 나갔다는 얘기도 합니다. 마이클이 로리한테 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는 더 있었어요. 한 번은 마이클이 친구 메리한테 로리가 내 생명보험금을 원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메리가 그럼 로리가 널 먼저 죽여야겠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마이클은 맞아. 근데 어제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로리가 내 페이스북 계정이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나인 척 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었대요. 이게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았던 내용이라서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었어요. 진짜 로리의 말대로 마이클은 아주 못된 가정폭력범이고 로리는 그저 피해자였던 게 맞을까요? 다시 돌아가서요. 변호인들은 마이클을 쏜 건 이자벨과 그 뒤에 들어온 제이라고 했잖아요. 이 주장에 대해서 제이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제이의 이름은 제레미 타운샌드예요. 법정에서 검찰이 살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신문을 했어요. 당신은 마이클 쉐이버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마이클 쉐이버를 쏘거나 다치게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당신은 마이클 쉐이버의 시신 처리에 관여를 했나요? 아니요. 불륜 사실이 폭로된 다음에 로리와의 불륜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잘라냈어요. 제이는 이렇게 자기는 살인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을 했어요. 로리랑도 그냥 성관계만 할 뿐이지 서로 깊은 감정은 없는 사이라고 하면서요. 이 제이랑 로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이는 2015년 9월경에 로리랑 만나기 시작했어요. 로리는 그때 남편이랑은 이미 헤어졌다고 말을 했대요. 11월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이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애초에 로리의 집에 처음 간 게 2015년 12월이라고 말을 해요. 그때 로리가 일주일에 진짜 3번은 입던 최애 청바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바지 허벅지 부분에 뭔가 피 같은 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가 말을 했더니 로리가 바지를 갈아입고는 그 뒤로는 그 최애 청바지를 한 번도 입지 않았대요. 물론 몰라요. 그게 마이클의 피인지 뭐 토마토 소스가 묻은 건지는. 근데 그 이후에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제이는 사실 불륜남이었어요.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6년 2월부터 아내 바네사 타운샌드는 마이클 쉐이버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랑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네 남편이 지금 내 아내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
불륜 증거도 있다. 내가 내 아내의 핸드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를 해서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문자랑 사진도 다 확보를 해놨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마이클이 보냈을 리는 절대 없죠. 근데 처음에 바네사는 이 메시지들에 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달 뒤에는요, 바네사가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꽃바구니가 배달이 왔어요. 그래서, 응? 뭐지? 이러고 보니까 카드가 꽂혀 있는 거예요. 카드에는요, 여러분, 장미는 빨갛고 제비꽃은 파랗다. 내 아내는 여고, 네 남편도 그렇다. 미안하다. 페이스북 메시지를 좀 확인해라. 얘기 좀 하자. 마이크라고 적혀 있었어요. 또 로리가 제2의 아이를 임신한 것 같다. 너는 이혼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러면서 친절하게 이혼 변호사의 연락처까지 보내줘요. 솔직히 저는 이게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이가 마이클이 이런 걸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자기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떠나라고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바네사가 불륜 사실을 알고 제이를 버리게 되면 자기가 제이랑 더 잘해보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2016년 3월에는 이미 재혼한 남편 트래비스를 만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월에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난 바네사가 결국 제이를 추궁을 했고 제이는 불륜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 꽃바구니 사건 이후로 제이랑 로리는 헤어졌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뭐 더 추궁하고 할 것도 없었어요. 애초에 바네사한테 보내진 메시지는 로리의 명의로 된 핸드폰에서 보내진 거였고요. 꽃바구니 결제도요. 로리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였어요. 근데 제이가 무서워져서 그때 바로 헤어지자고 했다? 이건 진짜 사실이 아닌 거죠. 로리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사람 돌아버리게 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경찰 신고 사건 이후로 마이클은 집을 아예 나가서 비행기 경납고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사실상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났던 것 같아요. 로리가 제이를 만났듯이 마이클도 디즈니에서 같이 일하던 켄달 다비도스키랑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로리가 자기도 지금 다른 사람 만나면서 마이클한테는 넌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렸대요. 켄달한테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혔고요. 넌 가정 파탄자야. 이렇게 욕을 하고 심지어는 켄달의 할머니 이름까지 들먹여가면서 이렇게 선 넘는 짓을 계속했어요. 막 새벽 3시에 켄달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고요. 마이클이랑 헤어지라고 막 말을 해요. 마이클은 데이트를 할 때마다 혹시나 로리가 따라올까 봐 경납고에 먼저 들려서 항상 망을 봤고요. 심지어는 2015년 초에 켄달한테 "헉, 지금 로리가 총을 들고 지금 회사로 오고 있대. 그러니까 차를 좀 다른 데 세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켄달 입장에서 너무 무섭잖아요. 로리는 디즈니 인사과에까지 연락을 해서 켄달을 괴롭혔어요.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켄달은 마이클이랑은 진짜 아무 문제도 없었고 순전히 로리 때문에 헤어진 거라고 말을 했어요. 이 바네사랑 켄달의 증언을 보면 진짜 로리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이클은 뭐 딱히 로리의 데이트 상대들한테 뭘 한 적도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우리는 누가 마이클을 쐈는지 아직 몰라요. 그럼 마이클을 화로 밑에 넣어서 콘크리트를 부은 건 누굴까요? 마이클의 실종은 15년 11월인데 로리가 화로를 만든 건 2016년이에요. 그리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 화로는 재혼한 상대 트래비스 필머랑 같이 만든 거예요. 트래비스는 이 사건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까요? 트래비스가 이 화로를 같이 만든 건 확실해요. 자기도 인정을 합니다. 두 사람의 공동 계좌에서 콘크리트 믹스를 산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같은 계좌에서 홈디포에서 대형 전기 시멘트 믹서를 대여한 내역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수증에는 트래비스의 이름이랑 주소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2016년 3월에 화로가 완성이 됐고요. 콘크리트는 9월에 트래비스가 부었다고 해요. 하지만 콘크리트를 부을 때 그 주변에 땅을 좀 파고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 깊이가 한 10cm밖에 안 됐대요. 트래비스가 이제 작업을 하러 갔을 때 땅은 로리가 미리 파놨는데요. 밖에 퍼져 있는 그 흙더미가 구덩이에 비해서 좀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을 했대요. 근데 뭐 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부은 거예요. 그 밑에 마이클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로리는 이 화로의 제작 시작부터 완성까지 페이스북 계정에 다 올렸어요.
진짜 너무 소름 돋죠. 그 생각 과정이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로리의 변호사는 재판 전 인터뷰에서 내 의뢰인은 명확하게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자신은 이 범죄에 대해서 무죄임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법원은 명확한 증거들을 보고 로리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재판 다섯째 날이었어요. 6명의 배심원단은 2015년 마이클 쉐이버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로리 쉐이버가 유죄라고 판결을 했어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딸까지 팔아서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진짜 근데 이사벨라는 진짜 자기가 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가 겨우 7살이었잖아요. 집에서 아빠가 총에 맞은 그 순간에 같은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엄마랑 같이 살았죠. 엄마가 그날 일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사벨라의 기억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Lori Shaver's my mother. Um, Me and her are very close. We've always been very close. I mean, we do everything together. I don't know. She's like my best friend and a mom in one. 정말 로리는 딸의 기억까지도 이용해 먹은 걸까요? 정말 너무하잖아요. 근데 이 어릴 때 기억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무슨 사진을 보고 제가 어릴 때 어떤 일을 했다고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너 그런 적 없어. 그거 네 일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닌데 그냥 그런 이미지를 보고서는 기억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2024년 11월 26일에 법원은 2급 살인 혐의로 로리에게 종신형을 선고를 했어요. 로리는 따로 항소를 하진 않았대요. 그동안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진짜 상상도 안 돼요. 얼마간은 마이클이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랐을 거고, 얼마간은 이 살인자가 빨리 잡혀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계속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마이클의 형 브라이언 쉐이버는요, 가족들의 마음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공허함이 생겼다고 말을 했어요. 정의가 어느 정도는 위안을 줄 순 있지만 상처를 회복시켜주지는 못할 거라고요. 마이클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은 다 이렇게 오래 지난 일에 대해서도요, 재판에서 증언을 해줍니다. 마이클의 친구들은 법원으로 탄원서도 이제 작성을 해서 보냈는데요. 로리의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행동은 특히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모습은 로리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앞으로 로리가 누구랑 어울리든 또 이런 미친 짓을 반복해서 혼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로리가 사회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해달라고 적었어요. 다행히 가석방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깜빵에서 철저하게 고립이 되어서 부디 자기 죄의 무게를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려요. 영상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할게요. 안녕.